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로 알려진 것은 1980년에 만들어진 괴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초음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초음파는 원시적인 신경만 건드리죠. 인간 같은 고등동물은 절대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발명한 초음파 기계가 엉뚱하게 사람의 시체를 되살리면서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였죠. 그리고 이 최초의 시도 이후로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한국에서 좀비물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좀비 영화들이 아주 간헐적으로나마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인류 멸망 보고서의 멋진 신세계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대중들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작품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판도는 2016년에 부산행이 개봉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킹덤과 지금 우리 학교는의 성공은 한국의 좀비물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완성도에 대한 평가를 차치해 둔다면 어쨌든 다양한 좀비물들이 꾸준히 제작되고 있으니 3년에 한두 작품 정도가 나올까 말까 했던 과거와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좀비물은 도대체 어떻게 부산행으로부터 겨우 5년이 남짓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좀비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재난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재난이 지나가기를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파괴된 삶의 터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내는 것뿐일 겁니다. 성수대교로 서행 운행 중이던 16번 시내버스와 승합차 등 수십 대의 차량이 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인적 재난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우리들의 실수로 벌어진 재난이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재난의 결과물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재난은 대부분 인적 재난에 해당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혹독할 정도로 매년 찾아오는 땅이긴 하지만 그 대신에 거대한 자연현상이 발생할 만한 지형적 여건은 존재하지가 않는 감사한 땅이기도 하기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재난이란 것은 그 발생과 극복 모두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한국에 어울리는 재난 영화란 자연적 재난이 아니라 인적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왔었던 재난 영화들 중에서 어느 쪽의 완성도가 더 높았는지를 따져보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재난 영화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적 재난의 특성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왔었던 한 장르물의 특성으로 완벽하게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좀비 장르의 특성에 말이죠. 정치를 구성하는 두 음절 중 하나인 다스릴치 안에는 물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벼농사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온 이 나라에서는 벼농사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의 기본과도 같다는 뜻으로 말이죠. 홍수와 가뭄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그 물을 다스리는 일에 대비를 잘 하지 못해 생기는, 즉 흉작이라는 재난은 인간이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읍소를 할 때 종묘와 사직, 즉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국가의 기반인 농사를 정비하는 사직을 그만큼 강조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인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나라의 왕조차도 고개를 숙여야만 했죠. 종묘사직을 뿌리째 뒤흔든 죄 죽어 마땅하다. 이처럼 이 땅을 지배해왔던 재난은 오래전부터 인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좀비로 인한 재난도 대부분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확산되는 인적 재난에 가까운 것이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In other words, you feel that the radiation on the Venus probe is enough to cause these mutations? There was a very high degree of radiation. Just a minute. I'm not sure that that's certain at all. I don't think that has been Logical irrefutably explanation that proved. we have at this time.
최초의 좀비 영화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좀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영화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죠. 이러한 좀비물 특유의 주제의식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이후의 작품들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 인적 재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던 이곳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설득력 있게 잘 만들어진 재난 영화들이 대부분 인적 재난을 다루고 있는 것과 한국형 좀비 영화가 좀비의 탄생 원인을 사회를 향한 분노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한 현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적 재난에서는 오랫동안 비켜나간 채로 살아온 대신에 인적 재난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훨씬 더 강하게 가져왔었던 그 역사적 경험들이 지금의 좀비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공격한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 돌변하여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좀비 영화는 이 두 가지 공포를 축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회전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좀비 영화의 공포는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공포는 인구가 증가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어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반비례의 구조를 갖추어 나가게 되죠. 따라서 좀비물은 필연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사회에서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공포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듭 인용하게 되는 최초의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미국의 정치적 내전 상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던 것과 대부분의 좀비 영화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좀비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느라 타인을 향한 공포와 분노를 쌓아나가는 지금 우리의 현대를 가장 잘 은유하는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좀비물 최고의 공포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에게 마음껏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다는 그런 정당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한국이 기술적으로 좀비물을 잘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충분히 기부할 만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좀비물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심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람을 향한 공포와 분노를 아주 많이 갖고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나가는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은 좀비 영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지만 언젠가는 한국 같은 곳에 무슨 좀비가 있겠냐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